초롱아, 우리 애들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그 순간 이 집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녹음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예요.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틀어봐.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순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호텔 연회장 안은 축하 화환과 팔순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순덕 여사의 팔순을 기념하는 자리, 오랜만에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죠. 큰아들 박성호는 대기업 계열사 상무, 딸 박미영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막내 박재민은 중소기업에서 IT 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며 각종 기계 다루는 건 삼남매 중 재민이가 제일이었죠. 다만 형과 누나 사이에서 늘 존재감이 작았어요. 순덕 여사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여든 해를 살아온 주름 사이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잔잔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화목해 보였으니까요. 선물 증정 시간이 되자 성호가 먼저 나섰어요. 검정 벨벳 케이스를 열어 보이며 어깨를 펴더군요. 묵직한 순금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엄마, 이거 순금이야. 요즘 금값이 얼만지 알지? 20돈 넘게 들었어. 우리 엄마 목에 걸려 있으니까 진짜 사모님 같네. 성호의 아내 현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미영이 바로 뒤를 이었죠. 오빠, 금은 너무 올드하잖아. 엄마, 이건 파리에서 온 명품 가방이야. 이거 들고 노인정 가면 다른 할머니들 기가 다 죽어. 아무나 못 사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호와 미영은 서로를 슬쩍 견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자기들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보다 좋은 무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작은 상자 하나와 직접 쓴 손편지뿐이었어요. 엄마, 이거 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동그란 AI 스피커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하나쯤 있다는 그 기계였죠. AI 스피커예요. 이름은 초롱이라고 제가 미리 설정해뒀어요. 엄마가 심심할 때 말동무 해줄 거예요. 순간 성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민아, 그게 선물이야? 요즘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 아니냐? 엄마가 그런 거 만질 줄 알아? 미영도 한숨을 쉬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솔직히 좀 민망하다, 막내야. 우리가 얼마짜리 들고 왔는데 넌 장난감을 가져와. 엄마, 그거 구석에 치워두고 내 가방이나 들어. 재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야, 누나. 내가 엄마 쓰기 편하게 다 세팅해놨어. 엄마, 이따가 집에 가서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순덕 여사가 재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마음을 썼구나. 고맙다. 명품 목걸이보다, 명품 가방보다 순덕 여사의 눈길은 유독 재민에게 오래 머물렀어요. 형과 누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생기고 있었죠.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어요. 성혼의 차와 미영네 차가 먼저 떠나고 재민이 순덕 여사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다세대 주택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재민이 어머니 팔을 부축하며 올랐죠. 엄마,
여기 거실 명당에 초롱이 놓을게요. 콘센트 가깝고 목소리도 잘 들리는 자리야. 재미는 스피커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어디에 두면 소리가 가장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IT 담당답게 꼼꼼한 거겠거니 순떡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능숙하게 와이파이를 연결하자 파란 불빛이 깜빡이더니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순덕님. 저는 초롱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순떡 여사의 얼굴에 신기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제가 미리 설정해뒀어요, 엄마. 심심할 때 초롱아 하고 부르면 돼요. 뉴스도 읽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음악도 틀어줘요. 재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넘어지시거나 무슨 일 생기면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대화 기록 기능도 켜놨어요. 요즘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걱정돼서요. 에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엄마, 제발요. 형이랑 누나는 바쁘고 저라도 이렇게 엄마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재민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순금 목걸이나 명품 가방보다 이 작은 기계가, 아니, 막내의 그 마음이 더 다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재민이 돌아가고 집안이 적막해졌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죠. 순떡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파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순떡 여사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딸은 병원 원장. 막내 재민만 늘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일까요? 순떡 여사의 마음은 늘 막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초롱아. 순떡 여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순덕님. 말씀하세요. 내일 날씨 어때? 내일 서울은 맑고 낮 기온 18도예요.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순떡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계가 뭘 알겠어 싶으면서도 묘하게 위안이 됐거든요. 초롱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순덕님. 언제든 불러주세요. 순떡 여사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떡 여사는 초롱이와 제법 친해졌어요. 아침마다 날씨를 물어보고 심심하면 옛날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초롱아, 우리 애들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순떡 여사는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던진 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초롱이가 대답했습니다. 순덕님, 이 집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순떡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녹음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순떡 여사는 웃으려 했습니다. 기계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틀어봐. 파란 불빛이 한번 깜빡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20억이면 우리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네. 막내는 빼도 되지 뭐. 순떡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실의 파란 불빛만이 고요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머리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죠. 초롱아. 네. 순덕님. 방금 거. 다시 틀어봐.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20억이면 우리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네. 막내는 빼도 되지 뭐. 두 번째로 들으니까 더 선명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순떡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이거 말고 다른 녹음도 있어? 네, 있습니다. 총 7개의 대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7개? 순떡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7개라니. 그 말은 성호와 미영이 이 집에 올 때마다 저런 얘기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다 틀어봐. 순서대로 재생할까요? 응. 첫 번째는 성호의 목소리였어요. 현주와 나눈 전화 통화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집이야. 응, 금방 가. 근데 말이야. 엄마 요양원 넣는 거 이번 달 안에 결정 봐야 해. 지금 정리해야 집값이 제일 좋대. 20억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눈치만 볼 거야. 두 번째도 성호였어요. 미영이랑 다 얘기해놨어. 반반 나누기로. 막내. 걔가 뭘 보탰다고. 그딴 거 빼고 우리끼리 나누면 돼. 세 번째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서 말로는 안 움직여. 차라리 어디 한 군데 살짝 편찮으셔서 병원 신세라도 지면 좋겠어. 그래야 겁먹고 요양원 들어간다고 하지. 그 뒤로도 비슷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병원 얘기, 요양원 얘기, 그리고 집값 얘기까지. 총 7번. 7번이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 떠나보낼 때와는 또 다른 아픔이었어요.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오늘은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 재민 생각이 났습니다. 녹음 7개. 그 안에 재민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막내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순떡 여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눈시울 붉히며 손편지 읽어주던 그 아이 기계치인 엄마 걱정에 스피커까지 설치해주고 간 그 아이. 재민이는 그렇지 않아. 순떡 여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밥 드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재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 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재민을 맞았죠. 우리 막내 왔구나. 에이, 밥은요? 제가 해드릴게요. 재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순떡 여사는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 이 아이만은. 밥상을 차린 뒤 재민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순떡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어? 재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재민이 순떡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요. 진짜예요. 그 말에 순떡 여사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막내가 고마워서 그래. 순떡 여사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믿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요. 재민이 돌아간 뒤 순떡 여사는 거실 창가에 섰어요.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했지만 재민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래, 재민이가 있잖아. 순떡 여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초롱이의 파란 불빛은 마치 아직 들려주지 않은 말이 더 남아있다는 듯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성호와 미영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순떡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왜 둘이 같이 온 거야? 문을 열자 성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손에는 깔끔하게 재본된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미영도 뒤따라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초롱이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봐. 성호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순떡 여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성호가 책자를 펼쳐 보였어요. 엄마, 이거 봐. 실버타운 해피빌 팸플릿이야. 시설 진짜 좋아. 24시간 간호사 상주하고 식사도 다 나오고. 요즘 어르신들 다 여기서 사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미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떡 여사는 팸플릿을 내려다봤어요. 환하게 웃는 노인들 사진, 깨끗한 1인실, 정원 산책로. 겉으로는 그럴싸했죠. 하지만 순떡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왜 거기를 가? 순떡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셔? 여기 혼자 계시다 무슨 일 나면 어떡해?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 걱정이 아니라 이 집이 탐나는 거 아니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죠. 순떡 여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20억이라며. 재개발 확정되면 20억.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라고 했잖아.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어디서? 막내는 빼도 된다며? 돈 한 푼 안 보태는 애한테 뭘 얘기하냐고 했지?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선이 초롱이에게 꽂혔어요. 이거야? 이 기계가 녹음한 거야? 미영이 초롱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떡 여사가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몰래? 니들이 내 집에서 내 뒷담화를 한 거잖아. 성호가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다 엄마 걱정돼서 한 얘기지. 이 기계가 이상하게 들은 거야. 이상하게? 네 목소리, 네 웃음소리까지 다 들었어. 뭐가 이상해? 성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 우리한테도 부담이야. 만에 하나 쓰러지시면 그 책임 누가 져?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편해. 서로 편해? 니들 편하자고 날 쫓아내겠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됐어. 나가. 순떡 여사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죠. 형과 누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형, 누나, 여기서 뭐해? 재민아, 엄마가 지금 이상해. 저 기계가 우리 대화 녹음해서 엄마한테 들려줬대.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초롱이가? 그래. 내가 설치한 거잖아. 왜 그런 기능을 켜놨어? 재민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건 엄마 안전용이야.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도청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게 그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우리 대화가 다 녹음됐잖아.
형이 엄마 집에서 엄마 욕을 했으니까 그렇지. 안 했으면 녹음돼도 문제 없잖아. 성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야, 너 지금 형한테. 형, 나가. 누나도. 엄마 지금 힘드신 거 안 보여? 오늘은 그냥 가. 재민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호가 이를 악물었지만 미영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오늘은 가자. 여기서 더 싸워봤자 좋을 거 없어. 성호가 재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형이 하겠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지자 순떡 여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형이랑 누나 말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순떡 여사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진짜지? 재민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죠,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순떡 여사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 배신당한 지금 막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재민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엄마 혼자 있기 무섭다. 그럴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제야 안심하며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 순떡 여사는 목이 말라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물 마시러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재민이가 아직 안 자나? 순떡 여사는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재민이 초롱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화면에 떠 있는 건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초롱아.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재민님. 녹음 파일 중에 내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된 거 있어? 네, 2개 있습니다. 그거 다 지워. 순떡 여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삭제를 진행할까요? 흥. 형이랑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두고 내 통화 녹음만 지워. 파란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재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순떡 여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낮에 보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순떡 여사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재민이도, 재민이마저. 침대로 돌아온 순떡 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팔순잔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죠. 순금 목걸이와 명품 가방 뒤에 숨겨진 자녀들의 진짜 속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막내 재민이마저. 순덕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덕 여사에게 아직 남은 게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아침이 밝았지만 순떡 여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죠.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재민이 피식 웃던 그 얼굴.
순덕 여사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성호와 미영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 둘은 원래 돈 밝히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미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순덕 여사는 그렇게 믿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거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다정한 목소리. 어젯밤 차갑게 웃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아침 차려놨어요. 일어나서 드세요. 순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재민이 출근한 뒤 순덕 여사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정성스러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순덕 여사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다 연기였어. 순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이제 어떡하지? 성호도 미영도 재민도 셋 다 똑같았어요. 결국 원한 건 이 집 20억 뿐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냥 그 위에 앉아있는 걸림돌이었던 거죠. 나 혼자구나. 순덕 여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옷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쓰던 옷장. 30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미뤄온 곳이죠. 그래, 이참에 정리나 하자. 순덕 여사는 천천히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남편의 양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넥타이, 낡은 손목시계, 빛바랜 사진들. 순덕 여사는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신혼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까지. 행복했던 시간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느낌. 순덕 여사가 손을 넣어 꺼내보니 누런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내가 먼저 가면 열어볼 것. 순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순덕 여사는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순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하오. 먼저 가서. 당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거라 믿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시오. 성호는 손해보는 일을 모르는 아이였소. 미영이는 남 눈치만 보면서 체면에 집착했고, 그리고 막내 재민이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속은 알 수가 없었소. 착한 척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소. 세 아이 다 내 자식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 노후를 책임질 아이는 없을 것 같소. 그래서 준비해뒀소. 순덕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본성을.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봉투 안에 적금 통장이 있소. 당신 이름으로 만들어둔 비상금이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집 등기부등본을 잘 보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집을 당신 단독 명의로 바꿔놨소.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서 아이들한테 법적 권리가 없소. 당신이 죽기 전까지 이 집은 온전히 당신 것이오. 누가 뭐래도 팔지 마시오. 당신이 살 곳은 당신이 정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했소. 행복하게 살아주오. 당신의 남편 재호. 순덕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떠난 남편이 아직도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본성을 미리 꿰뚫어보고 혼자 남을 아내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 봉투 안에는 정말로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이자가 붙어서 1억 2천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정말로 순떡 여사 단독 명의였습니다. 여보. 순떡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 내가 왜 쫓겨나. 순떡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해.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초롱아, 네. 순덕님. 너한테 삭제된 녹음 복구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드 백업본이 있습니다. 복구하시겠어요? 순떡 여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전부 다 복구해. 복구를 시작합니다. 파란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삭제된 녹음들이 하나씩 복구되고 있었어요. 복구된 녹음 파일은 23개였습니다. 순떡 여사는 하나씩 들어봤어요. 성우가 현주한테 한 말, 미영이가 친구한테 한 말, 그리고 재민이가 초롱이한테 한 말까지. 전부 다 살아났죠. 특히 재민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들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랑 누나 녹음 삭제해.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순떡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 다 똑같아.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순떡 여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살 곳은 당신이 정하는 거요. 순떡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 내가 정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현주였습니다. 성호의 아내요. 순떡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성호 편이면 안 열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현주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문을 열자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일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떡 여사는 현주를 거실로 들였어요. 현주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순떡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 성호 씨랑 더 못 살겠어요. 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어머니, 저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현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급은 다 뺏기고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받았어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밖에서는 잘난 척, 집에서는 저한테 화풀이.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순떡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바람을? 25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집 문제 보면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현주가 순떡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명절 때마다 지쳐 보이던 현주의 얼굴, 성호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순떡 여사는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 성호 씨가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아서 빚 갚으려는 거 아세요? 알아. 미영 아가씨랑 짜고 어머니 몰래 진행하려고 했어요. 저한테도 비밀로 하려다가 제가 서류 봤거든요. 현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어머니 도장 없이 진행할 방법 알아보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현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보니까 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버림받겠구나.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근데 그냥 나가긴 싫어요. 현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성호 씨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 저랑 손잡으실래요? 순떡 여사는 현주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25년을 가족으로 지냈지만 솔직히 정이 깊진 않았어요. 명절 때 만나서 인사하고 가끔 전화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현주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당한 사람 특유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먼저 이거 보세요. 현주가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생활비 100만 원 보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50만 원만 보냈어요. 미영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는 주위 사람들한테 100만 원 보낸다고 떠들고 다녔죠. 순떡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들이 현주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미영 아가씨는 병원 대출이 많대요. 요즘 환자가 줄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더 매달리는 거죠. 순떡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랑 미영 아가씨 대화 녹음한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 혹시 녹음하실 줄 아세요? 순떡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어. 네. 녹음된 거. 이미 있어. 현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그거면 돼요. 그걸로 한 방 먹일 수 있어요. 순떡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현주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재민이는? 재민 씨요? 현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막내는 착하잖아요. 성호 씨도 재민 씨는 욕 안 하던데. 순떡 여사는 쓰게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야. 현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순떡 여사가 초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기계가 다 들었어. 재민이가 뭘 했는지. 순떡 여사는 현주에게 그날 밤 일을 들려줬어요. 재민이 자기 통화 녹음만 삭제한 것, 형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둔 것, 그리고 웃으며 중얼거린 것까지. 현주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막내가 그랬어요? 그럼 셋 다 똑같아. 순떡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미 다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죠. 근데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 순떡 여사가 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영감이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30년 전에. 현주가 편지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님이 이런 걸. 그래. 이 집은 내 명의야. 아이들한테 법적 권리 없어. 순떡 여사가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다 복구했어. 재민이가 삭제한 것까지 전부. 현주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순떡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얘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엄마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끝까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적을 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순떡 여사는 삼남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성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얘기요? 순떡 여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와서 들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성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그 뒤를 이었고 재민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삼남매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성호와 미영은 불안한 눈치였고 재민만 평소처럼 웃고 있었죠. 엄마,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재민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안다. 다 모였네. 순덕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하나야. 이 집 문제. 성호의 눈이 번쩍였어요. 엄마,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요양원. 닥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성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들 얘기 다 들었어. 전부 다. 네. 뭘요? 초롱아. 순덕 여사가 부르자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네. 순덕님, 저장된 녹음 틀어줘. 첫 번째 파일부터. 성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요양원 넣는 거 이번 달 안에 결정 봐야 해. 20억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야지.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가만 있어. 더 있어. 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서 말로는 안 움직여. 혼자 계시다 일하면 결국 우리만 귀찮아지잖아. 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도청이에요. 네가 내 집에서 내 욕을 했어. 뭐가 불법이야? 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은 아직 웃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도 들어볼래? 네. 저요? 저는 엄마 편인데. 초롱아, 다음 파일.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초롱아, 녹음 파일 중에 내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된 거 있어? 그거 다 지워. 형이랑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두고. 잠시 침묵. 그리고 재민의 웃음소리.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잠시 웃더니 재민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이거, 너도 똑같더라. 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아니, 너는 더 나빴어. 엄마, 그게 아니라. 너는 효자인 줄 알았어. 근데 넌 제일 무서운 놈이더라.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근데 말이야.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 집, 내 단독 명의야. 성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증여로 넘겨놨어. 상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법적 권리가 없어. 순덕 여사가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확인해봐. 내 이름만 있지. 미영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 그리고 이것도 있어. 순덕 여사가 통장 내역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 100만 원 보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현주한테 다 들었어. 성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미영이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너도 마찬가지야. 둘 다 돈 문제로 쪼들리면서 내 집만 바라봤지. 순덕 여사가 삼남매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너희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는 제일 실망이야.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형이랑 누나가 너무 심하길래 제가 엄마 지켜드리려고. 그래서 녹음 삭제하고 증거 없앤 거야? 너 혼자 다 차지하려고.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편지 남겼더라. 삼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순덕 여사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성호는 손해보는 일을 모르는 아이였고 미영이는 남 눈치만 보면서 체면에 집착했소. 그리고 막내 재민이는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요. 착한 척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소.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성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현주, 너가 왜 여기? 나도 끝내러 왔어. 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 성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병원만 살리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힘으로 살아. 내 집 팔 생각 말고. 그리고 셋 다 들어. 순덕 여사가 삼남매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 요양원도 안 가.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너희한테 상속? 그것도 없어. 전부 기부할 거야. 성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시끄러워.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정해. 불만 있으면 법원 가든지. 근데 녹음 파일 들고 갈 거야. 삼남매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삼남매가 하나씩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현주도 성호를 따라 나갔죠. 이혼 서류 들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여사는 창가에 섰어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네. 순덕님. 오늘 내가 잘한 거지? 순덕님이 말씀하신 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순덕님 목소리가 아까보다 편안해 보여요. 순덕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편해졌어. 품 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행복하게 살아주오.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순덕 여사는 알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처음 그 불빛을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팔순 잔치날 밤 두렵고 떨리던 그 불빛이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죠. 순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이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덕 여사는 세 자녀 모두에게 배신당했지만 끝내 자기 삶을 지켜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정한다는 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이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저 아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오디션장이 얼어붙었어요.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명품 드레스 여자들에게 조롱당하던 100kg 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뚱녀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3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 강한별은 오늘도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31살 몸무게 100kg가 넘는 체구.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견뎌야 했죠. 그래도 한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한별 씨, 퇴근해요. 오늘 야근 2번째잖아. 네, 선배. 먼저 갈게요. 한별은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투석 비용이 또 올랐다는 얘기겠죠. 한숨이 나왔어요. 한별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물함 문을 닫으려는데 사물함 바닥에 떨어진 황금색 봉투가 보였어요. 초대장. 현강그룹 며느리 오디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한별은 피식 웃었어요. 뭐야 이게 사기? 봉투를 버리려다 뒷면을 봤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윤수연의 딸 강한별 씨에게. 한별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수연.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한별은 바로 검색창에 구태성을 입력했어요. 현강그룹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나이 62. 한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구태성이라는 분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누군데? 왜 나한테 초대장을 보낸 거야? 한별아, 그냥 무시해. 엄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끈다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강호텔 그랜드 볼룸. 한별은 결국 오디션장에 왔어요. 어머니가 숨기는 게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샹들리에가 쏟아지고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눈을 찌르듯 빛났어요. 한별은 병원에서 퇴근하며 급하게 갈아입은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저건 뭐야? 킥킥거리는 웃음이 퍼졌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한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차소율. 성진건설 회장 딸이었어요. 현강그룹 장남 구민재를 몇 년째 쫓아다니는 여자죠. 설마 며느리 오디션 보러 온 거야?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여기가 무료 급식소인 줄 아나 보네. 소율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 몸으로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보안요원 뭐 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며 비웃었어요. 한별의 손이 떨렸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소율이 한별 앞으로 걸어왔어요. 손에는 레드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미안. 소율이 일부러 잔을 기울였어요. 와인이 한별의 셔츠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웠네. 소율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근데 뭐, 돼지한테 옷이 아깝잖아. 어차피 싸구려일 텐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별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창피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볼룸 정면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날카로운 눈빛, 위험 있는 걸음걸이.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현강그룹 회장 구태성.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수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볼룸을 훑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의 여자들. 그리고 와인에 젖은 셔츠를 입고 서 있는 한별.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내 며느리는
모든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저 아이다. 회장이 가리킨 건 방금 전까지 조롱당하던 여자. 강한별이었습니다. 네. 소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저 뚱녀요? 말도 안 돼요. 볼륨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은 소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한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별 앞에 멈춰 선 회장이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한별은 사진 속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습니다. 작은 루비가 박힌 은빛 나비 모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목걸이. 어머니가 서랍 깊숙이 간직해온 그 목걸이와 똑같았거든요. 내 어머니 이름.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윤수연이지? 한별은 숨을 삼켰어요. 제 어머니를 아세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30여 년 전에 알던 사람이야. 회장이 사진을 한별에게 건넸어요. 그 목걸이 아직 가지고 있구나. 한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재벌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볼륨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버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현강그룹 장남 구민재. 35살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 그 뒤로 소율이 종종거리며 따라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민재의 시선이 한별을 훑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셔츠, 구겨진 바지. 아버지, 저런 여자랑 결혼하라는 겁니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런 여자라니.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냐? 저는 제가 결혼할 여자를 직접 정하겠습니다. 민재가 선언했어요.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대신 결과도 내가 책임져.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한별에게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소율도 한별을 스쳐 지나가며 비웃었어요. 돼지는 돼지 우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회장이 비서 나선영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저택으로 데려가. 한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와인에 젖은 셔츠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왜 이 사람을 숨겼던 걸까요? 사진 속 어머니와 똑같은 목걸이. 30여 년 전의 비밀. 한별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 저택에 들어가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검은색 벤츠가 서울 외곽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한별은 차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정원만 해도 축구장 3개는 되어 보였죠. 저택 현관문이 열리자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아가씨라니. 한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택 내부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명화들. 한별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이 공간을 더럽히는 것 같았어요. 한별 씨. 회장이 거실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와요. 한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며느리로 지목하신 거예요? 어머니와 무슨 사이셨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2년 전 나는 죽을 뻔한 적이 있어.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날 붙잡았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내 옆에 끝까지 있어줬어.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평생 못 잊었어. 한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목걸이는 내가 수연이한테 준 거야.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수연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한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재벌 회장을 살렸다고요? 그런데 왜 평생 숨긴 걸까요? 그때 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소율이었습니다. 회장님, 소율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민재가 따라오고 있었죠. 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면 현강그룹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율이 한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재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왜 현강그룹 걱정을 하나? 저는 민재 오빠 걱정을. 됐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성진건설 딸은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 소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민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결혼 인정 못합니다. 인정 안 해도 돼.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신 내 몫의 주식도 포기해.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며느리를 인정 못하겠다면서. 그럼 상속도 필요 없겠지. 민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아버지, 이건 횡포예요. 횡포?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한 짓이 횡포 아니냐? 저런 여자라고 했지?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회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한별 씨는 2층 동쪽 방을 쓰면 돼. 오늘은 쉬어요. 한별은 고개를 숙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소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저 여자 어떻게든 내보내야 해. 가정부가 안내해준 2층 방은 한별의 원룸보다 10배는 컸어요. 침대에 앉자마자 한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한별아, 어디야? 현강그룹 저택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회장님한테 다 들었어. 32년 전에 그분 살렸다며?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맞아. 왜 숨겼어? 그리고 그 목걸이는 뭐야? 한별아,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직접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조심해. 엄마. 뚝. 또 전화가 끊겼어요. 한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뭘 그렇게 숨기는 걸까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율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소율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별의 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 좋죠? 이런 방 처음이지? 한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궁금해서 그래요. 소율이 한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한테 뭘 보여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 설마. 소율이 한별 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몸이라도 보여준 거예요? 한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뭐라고요?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소율이 비웃었어요. 저런 얼굴, 저런 몸으로 어떻게 며느리가 돼요? 분명 뭔가 있는 거지. 한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어머, 화났어? 소율이 킥킥 웃었어요. 화내지 말아요. 어차피 일주일 안에 쫓겨날 텐데. 소율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울어요. 지금 울면 눈만 아프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한별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쫓겨나면 진실을 알 수 없어. 엄마. 한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숨긴 게 뭔지 꼭 알아낼게. 다음 날 아침. 한별이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긴 테이블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율 아가씨 또 오셨어요? 가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율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오빠, 아침 같이 먹으려고. 민재는 핸드폰 뉴스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율이 한별에게 보란 듯 민재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머, 며느리 후보님도 계셨네. 한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민재 앞에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소율 앞에 샐러드와 요거트, 한별 앞에도 접시가 놓였습니다. 한별이 포크를 들려는 순간 소율이 가정부에게 손짓했어요. 아, 잠깐요. 소율이 한별의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접은 접시는 치워주세요. 한별의 손이 멈췄어요. 네.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소율이 한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몸으로 음식까지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가정부가 한별의 접시를 치웠습니다. 한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재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율아. 응. 너무 티나게 굴지 마. 아버지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워. 내 아버지 회사 납품 끊기면 너도 끝이야. 소율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오빠, 내 편인 거 맞아? 내 편이니까 하는 소리야. 민재가 한별을 흘깃봤습니다. 저 여자는 알아서 나갈 거야. 굳이 손 더럽힐 필요 없어. 민재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배가 고팠지만 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가정부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진짜 며느리 될 거래. 에이 설마. 저 몸으로. 그러게. 회장님이 왜 저런 여자를. 한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정부들이 한별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경멸. 한별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한별은 정원을 걸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아니면 이 삶에서 뭔가 달라지길 바랐던 걸까? 한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가정부였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래요. 한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한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요. 한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침은 먹었어요? 한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율이가 또 뭔가 했구나. 한별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돼.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회장이 편지를 한별에게 건넸습니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태성 씨에게.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이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미안해요. 다시는 찾지 마세요. 수연. 한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 32년 전 수연이가 나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야.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 뒤로 수연이는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지. 한별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무슨 뜻일까요? 회장님, 이 아이가 저예요? 회장이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수연이한테 직접 물어봐.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민재의 시선이 한별 손에 든 편지에 멈췄습니다. 그게 뭐야? 민재가 다가와 편지를 봤어요.
내용을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설마. 민재가 한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혹시. 민재야. 회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아버지. 나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서재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한별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누구예요?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이 딸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럼 이 편지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한별은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이 아이. 정말 자신일까요? 아니면 이 집 어딘가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는 휴가를 냈어요. 저택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째 저택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소율이 찾아왔어요. 어머, 오늘도 살아계셨네. 그 옷 언제 샀어요? 10년 전. 다이어트 좀 하세요. 보기 민망해요. 한별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점심때는 가정부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여자 왜 안 가? 곧 쫓겨나겠지 뭐. 한별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재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어요. 아직도 안 나갔어? 언제까지 버틸 생각이야? 한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밤마다 한별은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여기 왔을까? 그냥 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비밀. 회장님이 보여준 편지.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한별은 알아야 했어요. 그게 자신인지 아닌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소율에게 전화했어요. 야, 저 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 당연하지. 소율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오빠, 걱정 마. 내가 완벽한 방법 찾았어. 뭔데? 오빠 어머니 유품 있잖아. 다이아몬드 목걸이.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쩌게? 저 여자 가방에 넣어. 그리고 도둑으로 몰면 끝이야. 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좀. 오빠 미적미적하면 저 여자랑 결혼해야 돼. 그래도 괜찮아? 야, 이거 들키면 끝이야. 안 들켜. 내가 다 계획했어.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버지 출장 가시면 그때 해. 잘 생각했어, 오빠. 소율이 킥킥 웃었어요. 아, 그리고 오빠. 뭐. 절대 티 내지 마. 저 여자 생각보다 눈치 빠른 것 같더라. 알았어.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나가자마자 소율이 저택에 나타났어요. 소율 아가씨, 오셨어요.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율은 곧장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한별의 방 앞을 기웃거렸어요. 한별은 방 안에 없었어요. 아침 산책을 나간 거였죠. 소율은 황급히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와. 5분 후 민재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빨리. 소율이 한별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별의 가방을 열고 목걸이를 넣었습니다. 됐어. 민재가 나오며 말했어요. 소율이 웃었습니다.
이제 가정부한테 살짝 흘리면 돼. 민재가 소율을 봤어요. 야, 이거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짓 안 해. 알았어, 알았어. 소율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1시간 후, 한별이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가정부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별을 보더니 슬쩍 눈을 피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별이 물었습니다. 그때 가정부 한 명이 다가왔어요. 아가씨,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가정부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돌아가신 사모님 유품이에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가씨 가방에서 나왔어요. 주변 가정부들이 웅성거렸어요. 한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거 만진 적도 없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민재였습니다. 소율도 함께 있었어요. 큰 도련님, 이게. 가정부가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가씨 가방에서 나왔어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 굳은 척 했습니다. 뭐, 엄마 목걸이가? 저는 안 그랬어요. 한별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소율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 정말 뻔뻔하시네. 소율이 혀를 찼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저렇게 발뺌을 해요? 한별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정말... 닥쳐.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여기서 끝내는 거야. 한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요. 소율이 비웃었어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모함한 건데. 저 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출장 중이셔. 민재가 말했어요. 3일 뒤에나 돌아오셔.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한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일. 3일이면 자신은 이미 도둑으로 낙인 찍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 민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민재가 돌아섰어요. 그때 한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민재가 멈췄어요. 왜?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1시간 후 한별은 짐을 싸서 저택을 나섰어요. 정문을 나서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한별은 그냥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재벌가 물건 훔친 거 다 알아.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불똥 튀니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한별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까지. 잠시 후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현강그룹 며느리 후보, 유품 절도 혐의. 기사에는 모자이크된 사진과 함께 강모 씨 31살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 수준이었습니다. 한별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율이었습니다. 소율이 언론에 흘린 거예요. 민재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율은 달랐어요.
한별이 괜히 눈엣 가시처럼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장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는 차 안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소율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왜? 확실하게 끝내야지. 소율이 웃었어요. 오빠는 너무 물러터졌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오빠, 설마 저 여자 불쌍해? 소율이 비꼬았습니다. 마음이라도 흔들린 거야? 그만해.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별이 떠오릅니다. 내쫓을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인생까지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한별은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집에 가면 기자들이 있을 거라고 어머니가 말했거든요. 좁고 눅눅한 방이었습니다. 한별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년이 재벌가 노렸네 키읔키읔. 저런 몸으로 무슨 며느리야. 도둑년 신상 털어라. 한별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비밀. 회장님이 보여준 편지.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한별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어. 한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한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할 거야. 한별은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한별아, 괜찮아? 엄마, 나 물어볼 거 있어. 한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 편지,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는 거. 그게 나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너야. 그럼 왜 숨긴 거야?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한별아. 엄마, 나 지금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났어. 기자들한테 쫓기고 있고. 더 이상 숨기지 마.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2년 전 태성 씨는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어. 한별은 숨을 삼켰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렸어. 그리고 사랑하게 됐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집안에서 반대했어. 나는 가난한 간호사였거든. 그리고 태성 씨 만나기 전 너를 임신한 채 사별한 상태였어. 한별은 숨을 삼켰어요. 그 사람이 커지면서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이 생겼어. 나는 널 지키려고 떠난 거야.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목걸이는 태성 씨가 준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돌려주려고 했어.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한별아, 태성 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널 해칠 사람이 아니야. 한별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왜 자신을 며느리로 지목했는지.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한별아, 조심해. 응. 걱정 마. 한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부터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별이가 정말 억울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둑으로 몰리고 전 국민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한별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뒷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7년차 응급실 간호사.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을 수도 없이 붙잡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게 하나 있지. 한별이 낮게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이라는 거. 한별 앞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택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 목걸이가 발견된 시간, 자신이 산책을 나갔던 시각, 기억해내야 해. 한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전부 다. 여전히 뉴스는 거짓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한별은 이제 그 글자들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사와 기자들의 이름을 캡처해 내려갔어요. 나중에 한 명씩 다 책임지게 해줄게.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한별은 병원 동료 몇 명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병원에 기자들이 찾아왔는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별아, 병원 앞에 기자들 와 있어. 수간호사님도 난리야. 지금 내 얘기 다 퍼졌어. 한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병원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라면 오히려 좋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생각이었어요. 여보세요? 강한별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누구시죠? 나선영입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구태성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한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 비서님, 회장님은 출장 중이신 거 아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별 씨가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고. 한별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한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죠. 네. 한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됐습니다. 한별 씨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나선영이 모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한별 씨, 많이 힘드셨죠? 나선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회장님 지시예요. 한별 씨가 어디 있는지 항상 파악하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한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이요? 회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시지만 이 상황 다 알고 계세요. 나선영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큰 도련님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요. 한별은 숨을 삼켰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두셨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이 안에 뭐가? 저택 CCTV 영상이에요. 회장님이 며칠 전 저택 CCTV 영상을 민재 도련님도 모르는 별도의 서버에 따로 저장되게 해두셨어요. 민재 도련님은 CCTV 영상을 지워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모든 게 회장님 손바닥 아니었던 거죠. 나선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출장 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CCTV부터 확인하라고요. 한별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큰 도련님이 한별 씨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한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이걸로. 네. 한별 씨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한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무기가 생겼어요. 근데 나 비서님. 네. 회장님은 왜 이걸 저한테? 나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그 아이는 수연이를 닮았어. 절대 꺾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기를 쥐어줘야 해. 수연.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한별 씨, 지금 무너지시면 안 돼요. 나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이걸 남기셨겠어요? 한별 씨가 직접 진실을 밝히길 바라셨던 거예요. 한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민재 씨는 회장님 아들이잖아요. 이게 공개되면 나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아이가 진실을 밝힌다면 나는 막지 않겠다. 현강그룹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내 아들이어도 봐주지 않는다. 한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은 원칙을 지키는 분이에요. 가족이어도 잘못하면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죠.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선영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현강호텔에서 구민재 대표이사 취임 축하 파티가 열려요. 한별의 눈이 번뜩였어요. 거기서 이걸. 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요. 나선영이 웃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제맛이잖아요. 같은 시각,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떠오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 맞으며 걸어가던 뒷모습.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율이었어요. 오빠, 내일 파티 준비 다 됐어? 응. 나 빨간 드레스 입을 거야. 오빠 옆에 서면 딱 어울리겠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을 공범으로 만든 문자들. 지금이야. 빨리 와. 됐어.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를 지운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율, 이 여자와 계속 엮여 있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저녁, 파티 시작 2시간 전, 한별은 나선영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옷 입으세요. 나선영이 검은 원피스를 건넸어요. 단정하지만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가면 모든 시선이 쏠릴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한별은 거울을 봤습니다. 100kg가 넘는 몸.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나 비서님. 네. 저 무섭지 않아요. 한별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강하거든요. 한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다 끝나고 하세요. 나선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진짜 싸움이 시작되니까요. 저녁 7시. 현강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현강그룹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무대 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민재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민재가 검은 턱시도를 입고 무대 위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출장 중이시지만 저는 현강그룹을 반드시 더 크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 옆에는 소율이 서 있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빠, 이따 약혼 발표하는 거지? 소율이 속삭였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중에 얘기해. 소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한별이었습니다. 웅성웅성. 저 여자 아니야? 뉴스에 나온 그 도둑?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소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현이 왜 여기 있어?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한별이었습니다. 비 맞으며 쫓겨나던 그 여자가 지금은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당한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눈빛.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그때 쫓겨난 그 여자 맞나? 한별이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저 여자 잡아. 소율이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한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별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요. 나선영이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어요. 나선영이 파티장 관계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한별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한별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증거가 있어요. 한별이 손에 든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진짜 도둑이 누군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율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거 조작이야.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이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현강그룹 저택복도. 저게 뭐지? CCTV인가?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차소율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문 앞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소율 씨 아니야? 웅성거림이 커지는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저거 구민재 대표 아니야? 파티장이 술렁였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작은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문 앞에 서자 소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어요. 손에 있던 보석 상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파티장이 얼어붙었어요. 저게 뭐야? 목걸이 들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거잖아. 도둑이 저쪽이었던 거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소율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거 조작이야. 가짜라고. 저거 완전 증거잖아. 도둑이 저쪽이었어. 소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아니야. 저건. 한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한별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진짜 도둑이 누군지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민재와 소율에게 쏠렸습니다. 민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아버지가. 회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한별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율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장 입구에는 이미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나선영이 영상 공개 직전에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차소율 씨,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소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럴 순 없어. 나는 성진건설 회장 딸이라고. 소율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순간 빨간 드레스 자락이 하이힐에 밟혔어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소율. 구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아까까지 승리의 미소를 짓던 여자가 지금은 맨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오빠, 오빠 나 좀 도와줘. 소율이 민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빠.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걸이 숨긴 건 인정해.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소율이가 시킨 거야. 오빠. 뭐라고? 하지만 언론 제보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민재가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혼자 한 거잖아.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나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 근데 넌 확실하게 매장시키려고 했지.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내 공범이 아니야. 소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오빠가 나한테 이래? 내가 다 오빠를 위해서 한 건데. 나를 위해서? 민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 자리만 생각했어. 소율이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그럼 나 혼자 끌려가는 거야? 소율이 경찰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도 공범이야. 문자 받잖아. 같이 계획한 거라고. 파티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소율 씨, 일단 동행하시죠. 경찰이 소율을 잡았습니다. 소율이 끌려가면서 민재를 노려봤어요. 두고 봐. 나 혼자 안 죽어. 문이 닫혔습니다. 파티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한별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별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 진짜 도둑이 누군지 다들 보셨죠?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한별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며느리였네. 한별이 돌아섰습니다. 나선영이 다가왔어요. 한별 씨, 회장님께서 연락 오셨어요. 회장님이요? 네. 출장 일정 취소하고 돌아오신대요. 내일 아침에 도착하세요.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별이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당당한 뒷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녀를 도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구민재 대표 저러고도 취임하나? 완전히 망했네. 민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별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당당하게 걸어나가던 그 모습. 그제까지 비 맞으며 울던 여자가 오늘은 수백 명 앞에서 진실을 밝혔어요. 민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가짜들보다 저 여자의 진심이 더 빛난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현강그룹 취임식장 충격 영상 공개. 구민재 대표 도둑 누명 조작 의혹. 성진건설 회장 딸 차소율 긴급 체포. 실시간 검색어가 바뀌었어요. 한별은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선영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별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아직 아니에요. 한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나야 해요. 아직 여쭤볼 게 있거든요. 나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 거예요. 한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회장님 사이의 비밀. 한별은 아직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건 어머니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회장님이 자신을 며느리로 지목했는지. 내일 회장님을 만나면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별은 현강그룹 계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회장님, 한별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나선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별 씨 오셨군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과로예요. 출장 중에도 계속 이 일 신경 쓰셨거든요. 한별은 회장 옆에 앉았어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왔구나. 회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오히려 고맙다. 내가 진실을 밝혀줬잖아. 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그 편지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는 거. 그게 정말 저예요? 회장이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눈빛이었어요. 수연이한테 들었니? 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32년 전에 회장님을 살렸다고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연이가 날 살렸어.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어. 다리 난간에 서 있었지. 한별은 숨을 삼켰어요. 근데 처음 보는 여자가 내 손을 잡았어. 놓지 않았어. 끝까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수연이었어.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신 거예요? 응. 수연이는 사별하고 아이를 가진 몸이었어. 그래도 상관없었어. 나는 그 아이까지 내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 회장이 한별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한별아. 네. 내가 수연이 딸이라서 며느리로 부른 게 아니야.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수연이도 그랬거든. 사람이 쓰러지면 먼저 손 내미는 아이였어. 회장의 시선이 한별에게 머물렀습니다. 널 찾고 나서 병원 응급실에서 널 몇 번 봤다. 한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내 모습. 그게 수연이랑 똑같았어. 회장이 한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돼. 난 내가 좋아. 내 진심이 좋아.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내가 싫지 않다면 난 너를 이 집안 사람으로 지키고 싶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아버지. 민재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들어와.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별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별 씨도 있었네요. 한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아니, 있어. 회장이 한별을 붙잡았습니다. 너도 들어야 해. 민재가 회장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 알아.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 민재의 고개가 숙여졌어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지. 회장이 한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한테 해. 민재가 한별을 바라봤어요. 한별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한별 씨.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변명 안 할게요. 한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싶었어요. 내 결혼을 왜 아버지가 정하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내가 틀렸다는 거. 민재의 눈이 붉어졌어요. 어제 파티장에서 당신이 걸어 들어올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쫓아냈던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나는 뭘 한 거지 싶더라고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 씨. 네. 진짜 달라지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사과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요. 한별이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만요.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수연이 닮았어. 진짜. 일주일 후 현강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건강이 회복된 거였습니다. 오늘 2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장이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첫째, 구민재의 대표이사 취임을 취소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둘째, 회장이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한별이 회의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강한별 양을 현강그룹의 며느리 후보로 공식 발표합니다. 이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 아이를 거스르는 것은 곧 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에 있는 사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며칠 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현강그룹 회장 강한별 양 며느리 후보 공식 발표. 구민재 전 대표 일선에서 물러나. 차소율 무고죄로 기소. 성진건설 납품 계약 해지. 성진건설은 현강그룹과의 납품 계약이 끊기면서 휘청거렸어요. 소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딸의 잘못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차소율은 결국 구속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별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강그룹 며느리 후보였지만 한별은 간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회장도 허락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니까. 한별은 다시 응급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환자들의 신음소리. 이곳이 자기 자리라는 걸 한별은 알았어요. 한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별이 돌아봤어요. 민재였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커피 가져왔어요. 민재가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꽃은 안 된다고 해서요. 한별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당연하죠. 민재가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한별 씨. 네. 나 아직 기회 있는 거 맞죠? 한별은 잠시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커피는 받을게요.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한별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별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었죠. 비 맞으며 울던 밤이 있었어요. 악플에 시달리며 무너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제 한별은 당당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간호사로서,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지킨 사람으로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사람의 체온이 담긴 청진기가 더 어울리는 여자. 강한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에 오디션장에서 비웃음 당하던 한별이 결국 자신의 진심으로 모든 걸 뒤집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의 마음도 민재의 마음도 얻게 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